잘 계셨죠? 오늘은 이제 2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일단 화면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24번째 강의인데,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네 가지 테마, 사상, 그 다음 중국 공산화, 그 다음에 정치투쟁, 네 번째 주제가 중국 경제였는데요. 전번 시간에는 그 중국 경제의 구조의 허와실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2007년부터, 2008년이죠. 2008년부터 2016년, 거의 한 10년 동안 중국의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가 어떻게 닥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시진핑이 2019년에도 말했고, 2021년 올해에도 말한 것 중에 블랙스완과 회색 쿠플소를 조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회색 쿠플소, 중국의 이제 회색 쿠플소라는 거는 정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멀리 있을 때, 회색 쿠플소가 멀리 있을 때는 그 위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닥쳤을 때는요, 회색 쿠플소한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을 때 미리 대처를 세우면은 회색 코뿔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의 경제에 있어서 회색 코뿔소가 뭐냐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전번 시간에 부동산 문제, 그림자 금융, 기업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기업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7년 이후의 10년간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국의 통치 이념을 만든 사람이 왕후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중국 서열 현재 5위입니다. 이 사람은 30년 동안 장쩌민부터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30년 동안 중국의 통치 이념을 만들었어요. 그 시진핑 때 만든 이념 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게 나와요. 왕후닝 사상의 이제 그 시진핑 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어디서 나는가 하면 인류 운명 공동체에서 나와요. 그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인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은 사실은 운명 공동체이다. 만약에 중국이 망하면은 미국도 망한다. 미국이 망하면 중국도 망한다.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고 한국과 중국 관계도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한국이 망하면 중국이 망할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중국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운명 공동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무역 갈등 일으키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해해서 나가자. 화해해서 나간다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도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중국몽을 탁 내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왕후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후닝이 내세운 인류 운명 공동체 사상에 의하면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중국이 2016년에 환율을 절하했어요. 한 5% 절하했습니다. 이 환율 5% 절하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에 만약에 1달러가 1,000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5% 절하하면은 1달러가 1,050원이 된 거예요. 1,050원이 되면은 중국은 수출이 잘 되는 대신에 다른 나라들은 수출이 안 돼요. 수출이 안 되면은 이게 환율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환율 전쟁에 돌입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가 쪼그라져요. 중국이 환율을 5% 절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 그러니까 세계 모든 주식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한국이 첫날은 첫째 주는 2.2%지만 계속 주가가 떨어져요. 일본 니케이 지수 7% 떨어집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 10% 떨어져요. 미국도 거의 1000% 떨어져요. 이렇게 중국의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은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국 위안화 위기, 이 위안화 위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하면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겨요. 우리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죠. 이건데 이게 이제 2008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리만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한 거예요. 은행 하나 파산했는데 전 세계 경제가 완전히 폭락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폭락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가 그 당시 2000이 넘었어요. 200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리만 브라더스 은행 파산하니까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원래 이 2008년 10월 24일 날 장중 주가 지수가 890을 찍었어요. 890을 찍고 난 뒤에 반등해서 93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2007년, 8년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가 생기는데, 그때, 그 이전에 2001년에서 2001년까지, 우리나라는 IT 버블이라 했어요. 미국은 닷컴 버블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이거 문제가 커졌죠, 그죠? 그 회사들이 빚이 많아서 빚잔치 했습니다. 빚잔치 하니까 한두 개 회사가 아니고 엄청난 회사가 빚잔치를 하니까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월급 올려줄 수도 없을 뿐더러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요, 소비가 없으면은 그 나라 망하는 나라예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은 원래 이제 그 성장하려 그러면요, 성장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다음 수출. 그런데 미국은 투자와 수출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소비가 얼마 가면 70%입니다. 미국은 돈 써서 되는 나라가 미국이요. 그런데 돈을 쓰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써야 되는데 닷컴 버블로 월급을 받을 수가 없네? 월급을 잘 못 받네? 그러니까 소비가 죽어봅니다. 소비가 죽으면요, 미국은 빠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야, 이거 소비 진작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를 1%로 낮춰. 금리를 팍 다운시켜요.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돈이 없는 사람도 대출로 집을 사게 만들어요. 이거는 금리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면은 이게 금리가 낮으니까 집값이 팍 뛰네. 집값이 팍 뛰면은 집값 뛴 것만큼 또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집 하나로 집도 생기고 대출로 은행 빚내가지고 집도 만들고 술 돈도 생겼어. 그래서 돈을 팡팡 씁니다. 팡팡 쓰니까 경제가 살아나요. 소비를 하니까. 우리도 이제 아파트값 오르고 이사 몇 분 하면 돈이 많이 남으면은 돈 팡팡 쓰잖아요. 그래서 2003년부터 미국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니까 자산 가치가 막 증가해요. 증가하고 사람들의 돈도 막 써. 그러니까 연준이 드디어 경기가 되는구나 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문제는 그 전에 2003년에 걸프 전쟁이 있었어요. 이라크 쿠웨이트 침략하는 걸프 전쟁이 있었거든. 걸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유가가 얼마였는가 하면요. 유가가 30불이었어요. 2005년에 유가가 30불인데
이게 2008년 되니까 전쟁도 끝나고 기름값이 확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145불로 됩니다. 이게 145불까지 유가가 솟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솟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서 보니까 경기도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은 금리 1%가 1% 있으면 안 됩니다. 1%하면 자꾸만 자산이 올라가요. 그래서 금리를 싹 올려요. 금리를 싹 올리는데 문제는 금리를 싹 올리면은 원래 달러가 강세로 돌아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미국이 금리를 0.3에서 3%에서 0.25%를 팍 낮춰놔요. 낮췄습니다. 팍 낮추면은 달러가 똥값이 돼요. 똥값이 돼가지고 이 달러가 해외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2021년 되면 미국이 금리 올릴 거란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가 강세가 돼요. 강세가 되면은 세계로 빠져나갔던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그때 세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은 성장이 멈춘 사회이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돈 벌 수가 없다. 돈이 안 들어가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미국은 달러가 초약세가 됩니다. 달러가 초약세가 되니까 미국은 수요가 축소가 돼요. 달러가 초약세가 되면요. 물가가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사거든,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집값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뭔가 하면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빌려서 집을 사서 집값이 확 올라갔어요. 확 올라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네?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집에 대출을 많이 줬거든요. 이게 대출 못하니까 금융기관이 파산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베스턴이 파산합니다. 파산하려고 하는 걸 살렸어. 살리고 난 뒤에 그보다 더 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해버려요. 파산하는 바람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는데 이때 부채가 6천억 불이요. 6천억 불인데 리만 브라더스뿐만 아니고 미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이 파산할 지경에 닥쳤습니다. 파산할 지경에 닥치니까 이 금융기관이 세계 각국으로 투자한 돈이 있죠.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융기관이 주식 사고 부동산 사고 채권 사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금융기관이 지금 파산하려고 하네. 파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투자된 돈을 전부 다 회수해 와야 돼요.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해야 되니까 미국이 우리나라 주식을 막 팔아. 그 다음 부동산 팔아. 채권 팔아. 이게 세계가 완전히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기고 그 다음 달러가 어떻게 돼요? 달러가 전부 회수. 그러니까 주식 막 팔아버리니까 2천 넘던 주식이 900대로 늘고 반으로 팍 깎여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그다음 부동산 그다음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에 미국 금융회사가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합니다. 회수하니까 주식 전체 세계가 주식도 폭락하고 채권도 폭락하고 부동산도 폭락하고 그럼 세계가 경제가 쪼그라들었죠. 쪼그라들으니까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네? 사줄 나라가 없으면 세계는 디프레이션으로 빠져들어요. 디프레이션으로 빠져들면은 1929년처럼 세계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흑기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기사가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요. 중국이 탁 나타나요. 중국이 나타나는데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요. 일자리 창출이요. 최우선 과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자리 창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제대로 못해서 실업자가 넘칩니다. 넘치면은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떨어지고 국민의힘 야당이 대통령이 돼요. 이게 정권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그 교체되는 걸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산당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건적의 난이 일어나요. 난이 일어나면 공산당이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는요, 어떻게 하든 일자리 만드는 게 최고로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요, 경제 성장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경제 성장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 경제 성장을 하려 그러면은 성장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소비, 하나는 투자, 하나는 수출이요. 수출인데 문제는 소비부터 말씀드리면은, 소비는 이 당시에 2007년, 8년 되면요, 중국은 아직도 임금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엄청나게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대출로 거기 돈 갚아야 되고, 또 빈부격차에서 가난한 사람 쓸 돈도 없고, 이게 소비가 안 돼요. 지금 이게 35%지 그 당시는 훨씬 낮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25%인데요. 이제 그러면 중국이 원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였죠, 이때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부 다 집값 꼬꾸라지고 채권 꼬꾸라지고 주식 꼬꾸라져서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어요. 중국도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럼 중국 수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안 되면은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1년에 그 신규로 취업하는 사람이 몇 명 가면요, 한 1200만 명이 돼요. 대졸자만 하더라도 850만 명입니다. 1200만 명을 반드시 취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몇 프로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 몇 프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요, 8% 성장을 해야 이 사람들을 다 취업시킬 수가 있습니다. 8% 이제 1% 성장할 때마다 고용 인원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150만 명 정도 취업이 돼요. 근데 이것도 제조업과 서비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조업은 1% 성장하면은요, 80만 명밖에 고용이 안 돼요. 근데 서비스업은 1% 성장하면은 200만 명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 성장 때 한 150만 명이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1200만 명을 취업시키려면요, 반드시 8%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당시에. 지금은요. 지금은 6, 7%만 돼도 거의 성장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서비스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비도 안 되고, 수출은 세계 경제가 꼬꾸라졌으니까 수출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뭐요?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투자를 왕창 해요. 중국이 투자 왕창 하면은 세계 각국이 지금 물건은 남아도는데 팔 데가 없잖아. 팔 데가 없는데 이 물건들이 어디로 와요?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세계 경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안 했으면요, 1929년처럼 대공황이 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투자했느냐면요, 투자한 거는 4조 위안을 투자했어요. 4조 위안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요. 4조 위안이면은 거기다 170 곱하면은 거의 한 700조 정도 되나? 우리나라 예산 이상 돼요. 이 투자한 게 어딘가 하면요, 중화학, 중공업에 투자했습니다. 그 전에는 연공업 위주거든요. 이 중화학, 중공업이라는 게 뭔가 하면 조선업, 그 다음에 조선업하고, 그 다음에 철강업, 시멘트업, 화학, 이런 계통에 투자를 했는데 성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얼마나? 2007년 같은 경우는요, 14% 성장해. 1년 성장이 14%면요,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지금 우리는 3% 가지고 뭐 되나 안 되나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거의 10% 이상 성장을 쫙 합니다. 쫙 해요. 이때 우리나라의, 화학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린 이유가 여기서 투자를 막 해줬기 때문에 그래. 투자 끝났어요. 투자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철강 생산, 철강 쪽에 투자 많이 했으니까 철강 생산량이 팍 증가해. 2008년에 5억 톤 정도 되던 게요. 2014년이 되면은 8억 톤이 생산돼 버렸네. 3억 톤이 증가해 버려. 그러면 이게 철강이 남겠어, 안 남겠어요? 엄청나게 남지. 2억 톤 이상 철강이 남아요. 남으니까 철강이 남으면은 포스코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스코 주가가요. 주가가 이게 최고로 높을 때 2007년쯤 되면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68만 원까지 올라가요. 최고로 올라가. 이 당시에는 중국이 투자를 막 하거든. 투자 막 하니까 철강 필요하니까 현대제철 포스코에서 철강 막 수출하니까 떼돈 벌었지. 그러니까 68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2012년이 딱 되면은 2010년이 6억 톤, 2012년이 7억 톤, 2014년이 8억 톤 딱 되면은 철강이 왕창 남습니다. 왕창 남으니까 포스코 주가가 곤두박질 쳐요. 현대제철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가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현대제철 주가도 뭐 4만 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런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요? 그 이유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하는 바람에 중화학, 중공업에 엄청나게 투자하는 바람에 포스코 주식 산사는 쫄딱 망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과잉설비죠, 그죠? 과잉설비, 그 다음에 과잉생산, 생산 많으니까 재고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중국이 투자할 때는 아마도 2, 3년 뒤에는 경기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의해서 세계 경기가 쫄딱 망했으니까 아마도 2, 3년이면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이 딱 돼요. 2010년이 딱 되면은 유럽 국가의 재정 위기가 닥칩니다. 이 유럽 국가 재정 위기 닥친 나라가 피그즈란 나라거든요. 피그즈란 나라가 P는 포르투갈, I는 두 개, 아일랜드하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피그, G는 그리스, S는 스페인.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대지들 국가 이렇게 피그스. 여기에 재정 위기가 닥치면서 유럽도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유럽 경제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유럽 경제가 망하니까 유럽도 사줄 중국이 수출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버렸어요. 미국도 아직까지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서 회복해서 나중에 회복이 안 됐어요. 미국이 경제가 비실비실해.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을 뭐라는가 하면 세계 기생충 이렇게 얘기했거든. 세계 완전히 pit바람 먹는 기생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한 가지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1년, 12년에 그 도쿄 대지진이 일어나요. 간동 대지진이 아니고 도후쿠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도후쿠 대지진 일어나면서 일본도 사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계에 중국 물건을 사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중국에서 큰일 났잖아. 큰일 났는데 이걸 해결을 어디서 푸는가 하면 1대1로에서 일단 풀어요. 1대1로라는 게 뭔가 하면 세계 각국에 1대는 여기에 실크로 육상 도로망, 로는 해상 그 실크로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그 일대 도로망은 여기에 고속도로 놓고 고속철도 놓는 거거든요. 그 역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 시멘트하고 철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 자재 지금 중국에서 남아 있는 건설 자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해소가 돼요. 또 이 해상로는 뭘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항구를 만들어야 돼요. 항구를 만드는데도 이게 시멘트하고 철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 자재가 많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과잉 생산, 그 다음에 과잉 재고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업 부채를 이제 중국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기업 부채가 왜 증가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걸 엄청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지돈으로 투자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던 겁니다. 증가했는데 이걸 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그리띠 졸라매면 돼. 그리띠 졸라매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그리띠 졸라매는 게 뭔가 하면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은 돈 적게 쓰고 직원 잘라내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 정권에서는요, 직원 잘라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IPO라는 게 상장, 주식시장 상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하게 되는데 이때 주식 부양을 전부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주식 부양하기 위해서 온갖 방식을 탔습니다. 주식이 팍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게 팍 올라가는 거에 너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떨어뜨리죠, 그죠? 떨어뜨리다 보니까 폭락해버려. 주식이 폭락해가지고 오히려 유상증자도 못하고 기업 공개도 못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통제 못한다. 환율도 통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디서요? 돈 빌려준 데서. 중국 경제를 불신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 그 문제죠.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안화가 위기가 닥쳐요. 왜 위기가 닥치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요. 빠꾸. 자, 주식 공급 폭락했죠. 폭락하니까 외국 투자자가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중국이 주식을 통제 못한다. 외화도 환율도 통제 못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환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은 중국이 지금 고환율 정책 쓰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은 1달러에 1,000원 하던 게 지금 이게 중국 경제 부채가 많으니까 1달러에 2,000원 갈 것이다라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돈이 빠져나가요. 돈이 빠져나가는데 사실 이제 중국의 그 달러를 우리가 마음대로 중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요. 빠져나갈 때는요. 빠져나갈 때는 거의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홍콩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달러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중국이 달러가 현재 4조 4조 달러 가지고 있는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4조 달러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험한 상태죠. 그죠? 이 외환 위기. 네. 자, 이제 자, 중국의 외환 위기가 닥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이유 때문에. 만약에 환율 하락이 되면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IMF도 똑같아. IMF 때 1달러에 800원 했잖아. 그죠? 1달러에 1,500원 되니까 달러가 막 빠져나가 버리잖아. 똑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현재 전 세계가 살 여력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일본 대지진으로 살 여력 없고, 유럽 재정위기. 재정위기로 유럽이 폭삭망할 지경이니까 사실 여력 없고, 미국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폭삭망해서 누구 사줄 여력이 없고, 사줄 여력이 없으면은 그래도 좀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틈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환율 전쟁을 해야 돼요. 환율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중국이 환율 전쟁에 가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드디어 세계 어느 나라도 물건을 사줄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도 물건 못 사주고 수출해야 되고, 전 세계로 물건 못 사주고, 그죠? 물건을 못 사주면은 물건 값이 떨어집니다. 물건 값이 재고가 많아지고 물건 값이 떨어지면은 뭐가 돼요? 디프레이션이 올 것이다. 디프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디프레이션 오게 되면은 1029년처럼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중후장대 산업이 드디어 몰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 주가, 그 다음에 조선업, 이 당시 2016년 이후 되면은 조선업 주가가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업 주가가요, 전 대우조선해양인가 그때 그 주식까지 있었거든. 그때 한 8만 원 정도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2만 원 가나, 지금? 그렇게 폭락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이후, 2008년대 이전에 미국 금리가 5%였어요. 5%. 5%인데 이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딱 떨어지니까 미국 금리를 0.25%를 했습니다. 0.25%를 해가지고 드디어 2015년이 되니까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패드, 연준이죠, 그죠? 연준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한국은행, 패드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금리 올릴 때 엄청나게 올려요. 한번 올렸다 그러면, 이때는 17번 올려. 17번 올려가지고 매년 4번씩 금리를 올려요. 그래서 2%이던 금리를 거의 3, 4%까지 올려버립니다. 보통 미국은 금리를 올릴 때요, 10번 이상 올려요. 만약에 2021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요, 10번 이상 오른다 생각해야 돼요. 10번 이상 올리면은 현재 0.25%가 얼마 되는가 하면 3%가 됩니다. 3%가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 현재 기준금리가 0.75입니까? 0.5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되는데 우리나라 금리 안 올릴 수 있느냐? 안 올리면 큰일 나요. 안 올리면은, 금리 안 올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로 투자된 거 다 팔아치워요. 주식 팔아치우고, 채권 팔아치우고, 부동산 팔아치우고, 달러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 경기가 박살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금리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반드시 금리 올려야 돼요. 만약에 미국 금리가 3% 되면 우리는 한 4% 정도 올려야 됩니다. 올리면은 4% 되면은 이게 기준금리요. 그럼 대출금리는 6%쯤 돼요. 6%쯤 되면은 부동산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이 만약에 6, 7% 대출금리가 되잖아요. 그럼 서울 아파트 값이 그 아파트 값 유지될까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식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미국 금리 올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요? 이미 4월 달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인가 하면 4%입니다. 4%, 5월달에 5% 되거든요. 그러면은 4%, 5%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로 정했는가 하면 2.5% 정했어요. 2.5% 정했는데 그렇게 더 이상 올라가 버리면 그거 인플레이션 막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5년에도 이게 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금리를 쫙 올려요. 원래는 2015년에 4번 올리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때 문제가 터져가지고 사실은 한 번밖에 못 올려요. 어떤 문제가 하면은 전 세계가 환율 2010년 이후에는 환율 전쟁에 돌입을 해요. 환율 전쟁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죽어버리고 경기가 유럽 죽어버리고 일본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물건은 많이 만들어놨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으면 이걸 수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그만 구멍으로라도 수출해야 되는데 수출하려 그러면은 물건 값을 깎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깎아주려 그러는 게 뭔가 하면 환율 절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 이런 것을 1달러에 1,000원 이런 것을 1달러에 2,000원 하면은 반값이 돼요. 반값으로 돼.
그러면 수출이 되거든. 전 세계가 환율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게 어딘가 하면 이게 일본이요. 일본이, 미국이 드디어 이제 환율 전쟁 달러 떨어뜨렸죠? 떨어뜨렸죠? 가치를. 그 다음에 일본도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요. 이게 어떻게 떨어뜨리는가 하면은 일본은 여기 2012년도에 도호쿠 대지진이 일어나거든요. 도호쿠 대지진 일어나면은 대개 이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은 환율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얘기는 뭔가 뭐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달러에 1,000원 하는 게 1달러에 2,000원까지 간단 말이에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일본의 경우는 도호쿠 대지진 일어나니까 엄청난 지향이거든요. 지향이면은 그 당시에 달러가 1달러에 한 120엔 가던 게 이게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초강세로 가버려요. 최고로 강세로 가서 1달러에 75불이 됩니다. 75불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은 해외에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도호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게 보험회사가 거기에 보험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보험 지불해야 되는데 그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외국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요. 회수할 때 미국에서 물건 팔고 건물 팔고 달러를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와요. 달러를 가지고 일본 들어오면은 여기 일본 돈을 막 사들이잖아. 달러 가지고 사들이면은 일본 돈값이 올라가 버려. 올라가가지고 1달러에 75엔까지 가버려요. 이때가 최고 엔화가 강세가 됩니다. 강세가 되면은 일본은요 수출 하나도 못해서 죽어버려. 일본 나라 죽습니다. 죽으니까 일본에서 선진국 가가지고 우리 이러면은 일본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 절하를 세계 각국이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면서 엔화가 절하가 됩니다. 그래서 75불에서 125엔, 75엔에서 125엔으로 팍 환율 절하가 딱 돼요. 그 다음에 유럽입니다. 여기 유럽이거든요. 유럽인데 유럽은 이게 처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일어났을 때 미국이 돈 푸니까 지금 나쁜 놈의 새끼들 중앙은행이 돈 풀면 되냐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ECB 유럽 중앙은행을 ECB라 그래요. ECB를 좌지우지하는 쪽은 분데스방크, 독일의 분데스방크 세력이 ECB의 금리를 좌우해요. 돈 푸는 걸 좌우해. 근데 이 분데스방크는 독일 거잖아. 독일 건데 이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래서 인플레이션 일어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안 되고 돈도 못 풀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로화는요 굉장히 강한 유로화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미국 경기가 다 죽어보고 일본 경기 죽고 그다음에 중국도 경기가 죽네. 죽으니까 유럽은 수출할 데가 없습니다. 없고 다른 나라 물건이 유럽으로 자꾸만 들어와요. 유럽도 도저히 못 견디니까 유럽도 할 수 없이 환율 절하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맨 마지막으로 환율이 절하가 팍 돼. 그러니까 세계는 전부 다 환율 전쟁으로 돌입을 했어요. 환율 전쟁하면은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물건 팔아먹을 데가 없게 되면은 물건은 자꾸만 이제 공급 과잉이니까 물건을 자꾸 만들어요. 만드는데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물건 가격이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장이 파산 혹은 가동 정지하고 그러면 종업원들 월급 깎아내리고 월급 깎아내리면 또 물건 더 못 사고 그러면 이게 뭐요? 이게 대공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이 지경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일 전쟁을 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요. 그래서 한일 전쟁 하게 되면요, 주가가 폭락해요. 특히 중국 문제. 중국이 지금까지 흑기 사이클을 잘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중국도 견디지 못하고 환율 절하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원래 사실은 환율, 요게, 밸류체인 가지고 한일 전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대지진, 엔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럽도 아까 유로가 되고 한일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중국 문제입니다. 중국인데 원래 이제 중국은 처음에 환율 절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제 덩샤핑이 딱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도강양회라고 얘기했어요. 도강양회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빛을 감춰라. 자기 실력 감춰라. 감추고 양회는 이게 어둠이거든요. 어둠에서 실력을 길러라.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라. 앞으로 100년간 그렇게 해라. 100년간이란 의미는 뭔가 하면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이제 공산당 국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49년까지 100년간은 절대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2010년 이후가 되면요. 잘난 척하지 않아도 통계로 나와. 통계로 이미 중국은 G2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GDP가 미국의 지금은 70%쯤 되거든요. 그 당시에 5, 60% 돼버렸네. 그러니까 중국은 감추고 싶은데도 감출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시진핑이 딱 등장해가지고 감추긴 뭘 감춰? 대륙 굴기해야 되겠다. 대륙 굴기 뭐요? 중국이 드디어 세계로 우뚝 서야 되겠다. 이 대륙 굴기요. 굴기를 하는데 우리는 감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동이 되어서 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탁 내세워요. 그 내세우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중국몽입니다. 중국몽, 이거는 중화민족의 중흥의 꿈을 탁 내세우는 거예요. 중흥의 꿈이 나선 게 뭔가 하면요. 바로 이 1대1로고 1대1로를 하면서 또 동시에 추구하는 게 달러, 지금 규칙통화가 달러잖아요. 그죠? 달러인데 여기에 중국 위안화가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빌빌 맸어요. 달러가 이게 금리가 올라도 달러가 안 올라가 이게. 그러면요. 규칙통화로서 위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예를 들면은 달러가 우리 왜 달러를 찾는가 하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 어디라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달러를 팍 찍어요. 팍 찍어. 엄청나게 찍어. 엄청나게 찍으면은 달러 가치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1200원인데 앞으로 달러가 더 폭락해서 500원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달러 가지려 하겠어요? 달러 다 버리려 그러지. 그러면 이 기식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012년, 2011년, 2010년, 11, 12는 바로 미국의 달러가 형편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찬스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달러 패권 달러 대신에 기축통화로 우리 중국에 위안화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1대1로입니다. 1대1로로 해가지고 1대1로는 현재 패권전쟁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 에너지 패권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식량 패권 잡아야 돼요. 그래서 1대1로에서 중국은 뭘 노리는가 하면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에너지의 60%는 중국이 써요. 중국이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앞으로 석유는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렇게 나와요. 일부가 위안화 결제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위안화가 국제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대1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급 가용된 철강 시멘트를 막 써요. 쓰는데 이때 들어가는 돈이 전부 다 달러가 아니고 이게 위안화로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위안화 패권을 이루자. 그러면 위안화 패권을 이루려면은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하려면은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겠어요? 똥값이 돼야 되겠어요? 똥값, 앞으로 위안화가 똥값 되려 그런다 그러면은 장롱에 있는 위안화 다 가지고 있죠? 다 팔 거예요. 그죠? 똥값 안 되고 앞으로 위안화가 점점점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위안화를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굉장히 달러보다 강해야 돼요. 환율 절상을 해야 돼. 절상? 절상이 뭐요? 절상이라는 게 지금 현재 1달러에 만약에 6.5위안이다 그러면은 1달러에 5위안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7위안, 8위안 되면 이게 안 돼요. 기식통 안 돼. 그러니까 위안을 절상을 딱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국은 기업 부채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기업 부채 문제가 있거든. 기업 부채는 적어져요. 왜요? 중국은 달러 부채가 많아요. 달러 부채가 많은데 달러 가치가 똥값 되면은 그냥 뭐 쉽게 갚잖아. 그 문제는 해결돼요. 되는데 문제는 수출이 안 돼, 이게.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 현재 1달러에 1,200원이면은 자동차 수출 잘 됩니다. 근데 1달러에 500원이다 그럼요? 자동차 수출 하나도 못해. 그럼 나라 망해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중국의 위안화가 강하면은 기업 부채는 줄어들지만은 수출 못해서 중국이 망하거든. 이런 문제가 걸려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1대1로 때 1대1로 이때거든. 이때 위안화가 강세가 쫙 돼요. 떨어진다는 건 강세거든요. 중국 사람이 기분 좋지. 시진핑 기분 좋죠. 좋은데 문제는 수출을 해야 되겠는데 수출할 나라들이 환율을 전부 다 절하했네. 아까도 얘기했죠. 유럽 재정 위기 때문에 유로화 환율 절하. 일본 도호쿠 대지진 때문에 환율 절하. 미국 금융 위기 때문에 환율 절하. 물건 팔아볼 데가 없어. 중국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바람에 견딜 수 없는 바람에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미국이 금리를 드디어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려고 그래. 왜요? 경기가 좀 회복됐으니까. 그래서 2015년에 4번 금리를 올리려고 탁 해요. 4번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걸리는 게 중국, 그 다음에 유럽,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은 한 번밖에 금리를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위안화만 강세가 되니까 위안화 강세되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해요. 견디지 못하니까 중국도 할 수 없이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해서 돈을 풉니다. 돈을 풀어요. 돈을 푸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중국의 자본이 유출이 됩니다. 중국의 자본이 유출되면은 큰일 나요. 우리나라 예로 들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이 대개 한 2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2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40%가 외국인들이 투자했어요. 그럼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8천억 달러가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11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정세가 불안해가지고 이게 2,000원으로 뛸라 그러네? 2,000원으로 뛴다라 하면은 외국 투자했던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다 팔아치웁니다. 팔아치우고 그걸 달러로 환산해서 외국으로 갚버려요. 그러면 8천억을 주식만, 부동산 채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제외하고 주식만 8천억을 팔아서 외국으로 간다?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 보유가, 달러 보유가 4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부족하죠.
달러 부족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다시 IMF가 돼요. 중국도 이런 현상이 닥친 거예요. 중국도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업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안 되니까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을 절하시켜야 돼요. 위안화 가치를 똥값으로 만들어야 이게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똥값으로 만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요. 미국이 금리 안 올리면 되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돈은 항상 금리가 높은 데로 가거든. 가니까 중국의 금리는 떨어지고 미국 금리는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했던 돈을 달러로 회수해요. 달러로 회수해서 이게 중국을 빠져나가. 빠져나가면 중국이 어떻게 돼요?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요. 중국은 까딱하면은 IMF로 갈 뻔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자본 유출 통제하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이 투자했던 돈 유출도 있지만은 중국 고위 공산당 지도층 있잖아요. 지도층이 여기에 유출 하시겠죠? 4천조 를 여기 돈을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중국 환율이 더 절하된다 그러면은 충성심 없는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달러를 빼가지고 외국으로 유출시켜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 2016년 이전에는요, 중국 사람들이 외국 투자 많이 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 밴쿠버에, 거기 가서 주택을 엄청 사는 바람에, 거기에 뭐 집값이 팍 뛰고, 호주 가가지고, 거기에, 집 사는 바람에 호주 집값 뛰고, 제주도 들어왔잖아요. 그죠? 제주도 들어와가지고, 제주도 집 사고, 뭐 사고 하니까 제주도 집값이 얼마나 뛰었어요. 그게 바로 2016년 이전에 달러가 풍부했고 그때는 유출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딱 되니까 중국이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절 해외 투자 금지. 그 다음에 해외 여행객 요커들은 대체로 한 사람이 5만 불 정도를 가지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커가 한번 휩쓸고 가면은 물건들 다 사가버리잖아. 근데 2016년 딱 닥쳐주는 돈 가져나가지 마. 해외 여행도 하지 마. 그때 마침 뭐가 터졌어요? 사드 문제 터졌잖아, 한국에. 사드 문제 터지니까 잘 됐다. 사드, 응? 그러니까 한국 못 가게 탁 막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중국에서 위안화를 낮추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생기니까 중국은요, 위안화를, 금리를 낮출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중국은 금리보다도 지진율 인하라는 게 있어요. 돈 푸는 건데 금리 안 낮추고 돈 푸는 걸 주로 해요. 돈 풀고 하면은 이 돈이 그냥 달러로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외국으로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면은 중국이 망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상 원래 2015년에 4번 금리 인상하려던 걸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금리 인상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하면은 중국은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유동성 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돈을 공급해 가지고 중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때가 바로 중국의 위안화 위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이제 그 2015년에 원래 2016년에 2015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8월 달에 중국이 이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하잖아요. 인상 안 하니까 찬스. 우리가 이제 드디어 금리를 인하하고 위안화를 절하할 수 있는 찬스다. 그래서 금리를 대폭으로 제가 탁 해요.
얼마나 하는가 하면은 5일, 3일 만에 5%를 절하시킵니다. 5% 절하는 게 뭔가 하면,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1불에 1,000원이잖아요. 그죠? 1,000원을 1불에 1,050원으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50원 5% 오르고 내리는 거는 보통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중국은 틀려요. 중국은 하루에 5% 절하 탁 해버려. 탁 하니까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하루 종일 떨어져. 그 다음에 상하이,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주식이 거의 그 주 동안 10% 가까이 떨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절하했는데, 이 절하 의미가 뭔가 하면요. 절하 의미가, 여기 중국은 계속 위안화가 절상이 됐어요. 1불에 6.4 위안하던 게 계속 10년 동안요. 거의 10년 동안 절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은 야 중국 위안화는 절상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 위안화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가지고 있으면 해도 돈 버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위안화가 절하가 시작이 돼요. 절하가 시작이 되면은 위안화가 계속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줘요. 시그널을 주면서 이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위안화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위안화가 그러면 더 떨어지게 돼요. 더 떨어지게 되니까 야, 이 찬스다. 찬스다 합니다. 자,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조지 소로스와 카일 베스가 등장을 해요. 등장하는데 원래 이 중국은요,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중국 시장에, 중국 본토에 달러를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만 받으면 돼요. 또 중국 본토에서 달러를 가지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가지고 나오는 건 더 어려워. 안 돼요.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홍콩을 거쳐서 달러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달러를 뭐라는가 하면 역외 환율이라고 하고 그다음 요 위에 거죠. 위에 거가 홍콩 달러입니다. 홍콩 위안. 홍콩 위안이 달러로 표시된 거, 이게 역내 역외 환율이라고 하고, 요 밑에 거는 중국 본토 환율이 돼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원래는 같은데, 지금 이게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없다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없다 생각하는데, 중국 본토에는 찍어 눌러요. 왜 그런가 하면, 자본시장이 개방 안 됐기 때문에, 이 본토 환율은 중국이 찍어 눌러가지고, 환율이 절하가 안 되게 만들어. 그런데 홍콩의 환율은 비록 미국 달러하고 연동돼 있어 패키지라 그러는데 연동돼 있지만은 달러가 만약에 위안화가 넘치면은 이게 달러가 치솟아요. 그래서 이게 환율이 확 떨어져. 차이가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얘기할게요. 원화로 중국은 본토 찍어 내렸어요. 그래서 1불에 1,000원이야. 근데 홍콩은 찍어 내릴 수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개방되어 있으니까, 그죠? 외국으로 달러가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개방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1달러에 2,000원이 됐어. 2,000 됐어요. 2,000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중국 사람이 일부를 들고 나가요. 일부를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 중국 돈을 사요. 일불에 1,000원을, 1,000원을, 아니, 1,000원을 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은행 가가지고 본토 가가지고 1달러로 바꿔. 1달러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홍콩으로 가요. 홍콩으로 가면은 1달러에 얼마입니까? 2,000원이죠. 그래서 1달러 주고 2,000원 받아. 와서 다시 본토로 와서 2,000원 가지고 여기에
여기에서 다시 2천 원 가지고 몇 불 받아요? 2불 받아. 2불 받으면은 다시 홍콩 가면 얼마 받아요? 4불 받아. 이거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돈 되죠? 이게 여기에 중국 본토에 있는 달러가 홍콩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홍콩에서는 자본이 개방됐기 때문에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의 달러가 빠져나가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죠. 그리고, 야, 이거 찬스다. 요런 관계가 있으면은, 요거는 큰 돈 벌 수 있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요. 헤지펀드가 등장해요. 헤지펀드가 등장하는데, 헤지펀드 중에 처음에 카일 베스하고 조지 소로스가 등장을 해요. 카일 베스, 조지 소로스, 특히 이 조지 소로스는 영국에 환투기하러 들어갔어요. 환투기하러 들어가지고 영국 경제를 박살낸 사람이 조지 소로스입니다. 근데 조지 소로스가 중국에 한 차익이 딱 생긴 거 봤어요. 보니까, 요거 환투기할 수 있는 찬스다 해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헤지펀드는 돈 냄새만 딱 맡으면 헤지펀드가 몽땅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칼 베스트 들어가고 조지 소로스 탑니다. 등하니까 중국 정부에서 알았어요. 중국 정부에서 이 시진핑이 이 개새끼가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중국 정부에서 뭐라는가 하면 미꾸라지가 현재 중국 경제를 흐리고 있다. 이 경고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탁 날려요. 날리는데 이게 조지 소로스가 돈을 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요. 달러를 가지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억 달러 가지고 들어왔어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 너무 세나? 1억 달러? 1억 달러만 같이 들어왔어요. 1억 달러를 홍콩 은행에 탁 맡기고, 위엔화를 대출해요. 대출하는데 위엔화는 좀 복잡하니까 원화로 할게요. 원화. 1달러를 1억 달러 맡기고 원화로 1000억 달러 대출했습니다. 1000억 원을 대출했어요. 1000억 원을 대출해가지고 1000억 원을 그 홍콩 시장에 갖다 팔아요. 달러를 사들여. 달러를 사들였습니다. 달러를 왕창 사들였어. 사들여서 다시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홍콩 은행에 가서 다시 맡겨. 2억 달러 맡겼죠. 2억 달러 맡기고 그 다음에 또 1000억 원을 빌려서 또 달러 사들여.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억 달러 맡기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2천억 원을 빌려서 부기를 했어요. 투자했어요. 2천억 원을 투자해놨어. 2천억 원을 이제 투자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가지는 돈은 뭐예요? 달러 가지고 있어. 2억 달러. 중국 홍콩 은행 빌린 거는 2천억 원을 빌렸어.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가지는 돈은 2억 달러. 그 다음에 홍콩 빌린 돈은 2천억 원. 그리고는 선전을 딱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저게 현재 위안화가 가치를 절하하지 않으면은 중국 경제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는 1달러에 2천원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막 소문내. 소문내면은 실제 2천원까지 떨어졌죠. 2천원까지 떨어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달러입니다. 1달러에 2천원이요? 그러면 내가 2억 달러 가지고 있어요. 빌린 돈은 2천억 원 빌렸죠. 그러면 2천원 떨어지면 1억 달러만 가져가면은 2천억 원 살 수 있죠. 뭐냐 또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사가지고 그냥 갚아버리면 돼. 갚으면 1억 달러 어떻게 해요? 남아 그죠? 이 1억 달러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1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들어와요. 1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들어오면 1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그냥 그대로 남아. 이게 헤지펀드의 환투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서 영국도 조지 소로스에서 망해버렸고 일본도 버블 붕괴할 때 환투기 세력이 가지고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때 환투기 세력도 와서 엄청나게 돈이 빠져나갔어요.
마찬가지로 홍콩의 조지 소로스와 칼 베이스가 도와가지고 환투기 하는데 두 사람은 동기 아니요. 왕창 들어왔어. 왕창 들어왔는데 중국으로 봐서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국은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만둘 수 없으니까 중국은 달러를 왕창 가지고 홍콩으로 와요. 홍콩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홍콩의 은행들 보고, 야, 홍콩은행 너희들 앞으로 외국인들한테 위안화 빌려주지 마. 문 딱 닫아요. 닫아 걸고, 그 다음에 이자, 하이퍼 금리라 그러는데, 하이퍼 금리가 100%까지 올라가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콜 금리요. 은행 간의 금리가 하루에 100%예요. 하루에 1억 불리면 이자가 100%니까 1억 줘야 돼. 은행 간의 콜 금리 스톱된 상태죠. 스톱된 상태이고, 이 상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중국 정부에서 달러를 왕창 가져와서 달러를 가지고 위안화를 막 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달러에 얼마요? 1달러에 2,000원 가던 걸 중국이 달러 풀어가지고 위안화를 막 사들으니까 위안화 값이 팍 뛰어. 팍 뛰어서 1,000원 아니고 이게 500원까지 가버렸네. 500원까지 가면은, 500원까지 가버리면은 그 조지 소로스 같은 헤지펀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천억 달러요. 2천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고 2억 달러고 2천억 원을 빌렸는데 2억 달러 가지고는 1,000억밖에 못 사. 그죠? 500 됐으니까. 1,000억 달러만 사면은 얼마 썼네요? 1,000억은 썼네. 그래서 이때 헤지펀드가 실패합니다. 헤지펀드가 50% 손해를 봐요. 100억 들어왔으면 50억 달러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이 환투기를 막으려고 쓴 돈이 얼마냐? 돈이요. 그 당시에 중국이 달러 보유가 얼마였는가 하면 4조 달러였어요. 4조 달러가 갑자기 3조 달러대로 줄어듭니다. 얼마 썼어요? 1조 달러 쓴 거예요. 1조 달러 쓰고 나머지 3조 달러만 남아있습니다. 3조 달러가 현재 중국의 기업 부채로 본다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까딱하면은 IMF도 올 수 있다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가 뭐냐? 이 환투기를 한 기본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요. 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조지 소로스와 칼 베이스가 주동이 돼서 헤지펀드가 들어왔을 때 중국은 기가 막히게 잘 방어했어요. 그 잘 방어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중국 본토는 자본시장이 개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달러가 마음대로 유출이 안 돼요. 홍콩만 유출되기 때문에 홍콩을 싹 막고 환투기를 완전히 죽여버리죠. 목을 팍 빼버린 거죠. 그래서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하면은 환투기 세력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 중심 문제는 기업 부채요. 기업 부채 때문에 그래. 기업 부채 때문에 언제든지 중국은 환투기 세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국이 이제 외국이 자본시장 자꾸 개방하라고 해요. 개방하라고 하는데 중국이 개방 못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문제 때문에 개방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중국은 위안화 위기, 2016년에 일어난 위안화 위기를 1조 달러 쓰면서 방어했지만은 자본시장 개방되면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그 근본 문제는 바로 기업 부채고, 기업 부채를 해결해야 중국 경제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의 2016년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5번째, 26번째는 2016년 이후에 중국하고 미국과 무역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해서
다음번 시간부터 2시간 동안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